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18년도 3회 전력공학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변류기 수리 시 2차 측을 단락시키는 이유는? 이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변류기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CT라고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커런트 트랜스포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아래쪽으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상태에서 이제 뭐 선로나 기기에서 이상이 발생해 가지고 전류가 정상값보다 커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검출을 해야 됩니다. 그 검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사용한다? CT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 그래서 선이 이렇게 이제 감겨 있게 됩니다. 그때 여기에 전류계가 달라붙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CT인 줄 아시는데 이게 CT가 아니라 이게 CT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형태가 됩니까? 1차 측에 큰 전류가 흘러가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제 뭐가 발생하죠? 자속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전류가 자속이 넘어와서 2차 측 코일과 설교하니까 2차 측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고 기전력으로 인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거든요. 그럼 그 전류로 인해서 다시 또 자속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오는 자속이 파이2에 의해서 줄어들겠죠. 그럼 그 줄어든 형태가 결국에는 결과값으로 해서 2차 측에 기전력, 그 다음에 전류 흘러서 전류계의 전류계가 표시가 될 텐데, 일단 여기서 먼저 전류계의 그 표준값은 몇 암페어죠? 5암페어 설정해서 표현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 전체 사용되는 자속은 두 자속의 차만큼이 자속으로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속이 이제 뭐 안정화된 거죠. 그 상태에서 여기 표현을 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한때 그러면 뭐 일단 CT 보호하고 CT 2차 측에 설정된 계기들 보호하기 위해 접지공사 시행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운전을 했는데 요 CT가 지침이 안 넘어간다. 전류계 지침이 안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체해야 되겠죠. 교체하려면 얘를 빼내야 된다. 분리시켜야 돼요. 그때 여기 단자랑 여기 단자를 이제 연결을 시켜줘서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만약 연결을 시키지 않고, 즉 단락을 시키지 않고 그냥 바로 열어버리게 되면은 파이2가 없어집니다. 파이2가 없어지면은 CT 2차 측의 에너지를 형성해서 전류계까지 공급하는 자속 파이, 흰색 파이가 얘가 없어짐에 따라서 파이1과 동일한 크기로 순간적으로 확 증가가 되죠. 그러면 2차 코일에 형성된 전압도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커지게 돼요. 그 전압이 커짐에 따라 큰 전류가 흘러가 버리면서 이제 아크가 발생하게 되고, 이제 전류계를 분리시켜준 부분에서 아크 발생하게 되고 사람에 큰 상해를 입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만들지 않아야 되는데, 이때 전압이 갑자기 커짐에 따라서 이 CT 자체의 어떤 절연이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T 자체에서 2차 측에 문제가 있을 때 수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파이2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락을 시켜놓고 전류계를 제거하고 교체한다든지 또는 이제 보수 점검을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조금 아쉬운 게, 일단 공된 답안이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이와 같이 CT 2차 측을 절대 개방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어떤 표현 또는 답안은 2차 측 절연보호라는 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 아닌가, 좋은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과전압 방지라고 되어 있죠. 그 절연보호를 위해서는 절대 2차 측이 과전압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4번 2차 측 과전압 방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과전압으로 인해서 절연이 파괴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21번은 이 정도면 되겠고요. 그 다음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365일 중 185일은 이 양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유량은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수력 발전 기본식, 자, 출력값 P라고 하는 건 9.8 HQ 킬로와트로 표현을 하는데, 그 유량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력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예상되는 장소에 저수지를 설정한다. 그 저수지를 설정했을 때 저수지의 깊이는 얼마나, 넓이는 얼마나 설정할 것이냐. 그게 필요한 전력이 있으면 필요한 유량이 있을 것이고, 그 유량 확보 때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특정 지역에 설치할 거니까 그 지역에 내리는 총 강수량을 체크를 해봐야 되죠. 그 강수량을 체크했더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강수량을 일일이 다 체크하는 거예요. 뭐 그렇죠, 이렇게 하루하루 일일이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표현된 이 형태의 그 끝점을 쭉 연결을 시켜주는 게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우리가 유량도라고 하는 겁니다. 유량도. 그러면 그 유량도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그 유량도라는 그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유황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찾게 됩니다. 또는 뭐 설정하는 거예요. 유황곡선은 뭘 말하는 것이냐? 이제 1년 동안 내린 강수량을 이제 하루하루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가장 많이 온 날 또는 강수량이 제일 큰 어떤 그 날짜부터 그 이렇게 이제 일종의 스티커를 갖다 붙였다라고 하면 그 스티커를 띄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이 온 날 띄어가지고 또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다 보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1년 중에 제일 비가 많이 온 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온 날 이렇게 쭉 갖다 붙이는데, 이 붙였을 때 이 그 끝점을 쭉 연결을 시켜서 표현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유황곡선입니다. 요게. 그럼 이때요, 필요한 전력이 P인데 그때 필요한 유량이 있을 거예요. 그 임의의 유량을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 설정을 해보자. 그러면 보다시피 자, 1년 중에서 이만큼의 날짜 동안은 비가 충분히 오기 때문에 굳이 수력 발전을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 필요가 없죠. 물을 저장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의 날짜들은 어떻습니까? 이만큼의 날짜들은 물의 양이 부족한 거죠. 이만큼 Q가 있어야 단위 시간당 출력이 나오는데, 그래서 부족하니까 이제 요 날짜들은 그것을 감안해서 저수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만 그 필요한 유량, 그게 여기 면적인 거죠. 이 면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적산 유량 곡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유량도, 유황곡선, 적산 유량곡선 세 가지는 같이 여러분들이 설정하셔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 됐고, 중요한 얘기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좀 설정해야 되냐면, 이제 여기 그 어떤 필요로 하는 유량을 기준으로 해서 며칠간 뭐 비의 유량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되고, 이것을 이제 나눠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뭐 1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형태로 나누듯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4가지 구간을 설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갈, 저, 평, 풍. 그래서 갈수기 또는 갈수량, 저수기, 저수량, 평수기, 평수량, 풍수기, 풍수량, 이런 형태로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날짜까지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는데 355, 285, 275, 죄송합니다. 75네요. 그죠? 75. 여기가 185, 여기가 95. 그래서 이제 요 구간은 갈수기, 갈수량, 275에서 185는 저수기, 저수량, 185, 95는 평수기, 평수량, 그 이제 그보다 적은 날짜는 풍수기, 풍수량,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년 365일 중 185일은 이 양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185일. 그러면 이제 평수기 또는 평수량. 95일이면 풍수기, 풍수량. 275일은 저수기, 저수량. 355일은 갈수기, 갈수량. 이런 형태로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랑 유량도, 유한곡선, 적산 유량곡선 이 용어까지 연계해서 한꺼번에 외워주셔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도 편하고 기억도 오래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잘 정리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2번 문제는 뭐 이런 형태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3번 문제 보시죠. 배전선의 전압조정 장치가 아닌 것은, 배전선의 전압조정 장치가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이렇게 이제 설정하시면 돼요. 뭐 이제 변전소가 있었다. 변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이제 공급을 하겠죠. 차단기 설정해서 쭉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는 이제 수용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쪽이 있을 것이고 받는 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급하는 쪽을 우리가 송전단, 받는 쪽을 우리가 수전단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가끔 송전단이라는 단어 때문에 송전선로 아니냐 이렇게도 표현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전기 에너지를 보내면 송전이고요. 받으면 수전인 거예요. 철탑을 이용해서 전압을 아주 높게 공급하는 걸 송전선로라고 하는 거고, 일반 지지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주죠. 이런 걸 가지고 상대적으로 전압을 낮게 22.9kV로 공급하는 걸 배전선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전단, 수전단이라는 표현은 송전선로에도 있고 배전선로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고 받는데 이때 수용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6600V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송전단에서는 6600V로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면 당연히 6600V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송전단에서 얼마를? 최대 7200V까지 사용해서 전기에너지를 보내요. 아시죠? 개통 최고 전압, 그 다음에 뭐 이제 공칭 전압 개념. 그래서 7200V까지 올려서 보내는데 보시다시피 선로의 길이가 길어가지고 선로에 나타나는 저항값과 리액턴스 값으로 인해서 전압 강화가 발생하다 보니 7200까지 이 라인에 걸 수 있는 7200V까지 해서 보내는데도 6600이 안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6600이 안 나오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여기다 화살표 개념으로 표현하면 좀 보기 쉬워요. 이렇게 7200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6600이 나오기를 바랬던 거죠. 7200으로 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전압이 이렇게 뚝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황상 얼마만큼의 전압 강화가요? 이만큼의 전압 강화까지는 우리가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건데, 보니까 이 전압 강화 너무 커가지고 여기 전압이 이만큼밖에 안 나오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 갭만큼 어떻게 올려줘야 됩니다. 올려주는 게 선로에서 중간에서 뻥튀기 시켜가지고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형태가 바로 뭐가 됩니까? 배전선로 자체의 전압을 조정하는 패턴인 거죠. 이렇게 배전선로 전압을 조정하는 패턴에 사용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승합기를 씁니다. 단권 변압기를 이용한 승합기. 두 번째가 이제 무엇이냐면 주상 변압기의 탭전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탭을 사용하는 경우. 세 번째가 이제 잘 쓰지는 않습니다. 직렬 콘덴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유도 전압 조정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배전선로 전압 조정을 한다. 원하는 전압으로 올려준다. 이거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죠. 필기시험에서도 나오고요. 실기시험에서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 좀 잘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문제 이제 답안을 좀 찾아보면은 배전선 전압 조정 장치가 아닌 것은 승합기, 유도 전압 조정기, 주상 변압기, 탭 전환 장치 다 있죠. 리클로저가 아니죠. 우리가 리클로저라고 하는 것은 내용 정리하면서 우리가 많이 들어줍니다. 일종 배전선로에서 사고 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섹셔널 라이저랑 리클로저를 이제 조합을 해서 사용하죠. 사고 발생했다, 리클로저가 라인 분리시키면 사고 이제 제거를 했죠. 뭐 이제 ASS가 라인 설정해가지고 라인 분리시켜주는데 분리가 안 되면 다시 리클로저 닫히고, 그렇죠?
다시 또 리클로저 열리고 다시 닫히고. 그래서 이 열리고 닫히고를 누가 세고 있느냐? 섹셔널라이저가 세고 있는데 몇 번까지? 세 번째 리클로저 열리면 섹셔널라이저 라인을 분리시켜 버리는 개념. 그러니까 사고 확대를 방지할 때 쓰는 게 리클로저다. 네, 배전설로 전압 조정할 때 쓰는 게 아니고요. 거기까지 여러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24번 문제 보시죠. 24번은 뭐 간단한 것 같아요. 발전기 또는 주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비율 차동 계정기 또는 차동 계정기라고 하는 이 장비, 얘가 어디 쓰이느냐? 첫 번째 발전기 보호, 두 번째 변압기 보호, 세 번째 모선 보호 때 많이 사용을 한다. 이 정도까지만 좀 외워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이제 뭐 비율 차동 계정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회로 도면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건 뭐 내용 정리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라 보고요. 여기까지만 설정하시고, 추후에 또 실기 쪽에서 필요하시다면 이건 실기 시험에서 따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도면 그리시고 계산하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얘가 어디 누구를 보호할 수 있느냐, 이게 자주 나오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꼭 좀 봐주시고, 여기서 하나 첨가하자면 뭐 전기적 사고를 이제 검출해서 이제 보호하는 패턴이다. 그 정도 여러분들 설정하시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번 뭐 정답 그러면 뭐 3번 되겠지요. 나머지 보기는 뭐 아래 해서 참고하셔서 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25번 문제 보시죠. 그림과 같은 선로의 등가 성간거리는 몇 미터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등가 성간거리. 만약에 여러분 도체가 하나, 두 개가 이렇게 떨렁 있으면, 뭐 A도체, B도체라고 하면 여기에 전류 흐르고 전류 흐르면 얘네 둘의 간격은 그냥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있으면, C까지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리 개념 자체가 한 종류가 하나가 아니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리도 하나 있고요. 만약에 뭐 거리가 동일하다면, 간격이 동일하다면 이렇게도 설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얘네 둘은 일단 같은 거니까 놔두고 이렇게도 잡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막 D3다. 그러면 요 거리는 D1이고 요 거리는 D2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수평 배열로 설정해서 각 선에 나타나는 간격을 동일하게 했을 때 이런 패턴 표현됩니다만, 만약에 중구난방으로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뭐 C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요. 이런 형태로요. 그러면 여기 간격이 D1이고 여기 간격이 D2가 되고 여기 간격이 D3가 되고, 그럼 이렇게 이제 중구난방이 돼버리게 되면은 각 선과 선 사이에 미치는 또 나타나는 L과 C 값이 어떻습니까?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게 돼요. 그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게 되니까 일종의 평균값 개념을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가 성간거리 설정할 때 사용되는 기본 공식 dn은 루트 d1, d2, 그래서 dn개에서 n제곱권. 이게 이제 기본 평균식이 되는 거죠. 보통식, 표준식.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배열이 수평 배열 설정을 한다, 또는 이렇게 막 설정한다, 그러면 막 설정했을 때는 루트에 d1, d2, d3에 구간 설정 3번 해야 되니까 세제곱권 설정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수평 배열 설정하게 되면 뒤에 n개에 해당하는 형태, 3개죠, 3가닥. 그럼 루트에 여러분 지금 d1, 그 다음에 d2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d2 대신에 뭘 쓰면 돼요? 어차피 d1하고 똑같은 거죠. d1, 그 다음에 d3 이렇게 설정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식 정리를 하면요. 그러면 d1의 제곱에 d3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제곱권 설정을 해야 되겠고요.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뭐 계산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 문제에서 준 게 지금 얼마죠? 지금 문제에서 준 게 5m 설정을 했잖아요. 5m. 5m 설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거랑 똑같은 패턴이라 지금 이렇게 지금 나타난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좀 살펴보죠. 이건 지우고 조금 쉽게 가려면 여기서 D3로 놓지 말고 뭐로 놓을 수 있을까요? 네, 지우지 말고 아래다 그냥 쓰겠습니다. 세제곱근인데 결국 D 여기도 D1이고 얘는요 D3이자 뭐가 됩니까? 2D1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D1에 2D1이 된다. 이게 훨씬 더 간결하게 끊어지겠네요. 그러면 루트에 2의 D1의 3승이죠. 그 다음에 세제곱근 설정하면 분배법칙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네. 루트 2의 세제곱근 루트 D1의 3승의 세제곱근. 그러면은 여기 3승하고 세제곱근 없어지니까요. 결론은 얼마 남아요? 루트 2의 세제곱근에다가 D1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간략하게 문제 바로 풀어버리면 지금 현재 여기서 A, B, C 3선이 있다. 그때 선과 선 사이의 이격거리가 얼마? 5m. 그러면 이제 요 결론식 갖다가 접목시켜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풀어주셔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등가 선간거리 D라고 하는 건 요거 접목을 시키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2의 세제곱근에 곱하기 얼마예요? 5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5. 루트 2의 세제곱근.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등가 선간거리 설정하는 거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요 형태 제가 지금 방향을 뭐 사실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쉽게 식 설정하는 부분으로는 못 간대요. 그렇죠? 여러분 좀 양해 좀 해주시고 뭐 나머지 문제 풀어주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5번까지 얘기가 됐고요. 자, 그 다음 26번 문제. 2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건 외워버리는 게 빠르죠. 아니면 빼버리시든가. 서지파, 진행파가 서지 임피던스 Z1의 선로 측에서 서지 임피던스 Z2의 선로 측으로 입사할 때 투과계수 B를 나타내는 식은 26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래 해설을 보다시피 반사계수랑 투과계수를 다 외워버리세요. 이거 뭐 식을 설정하거나 외울 만한 가치가 사실상 없죠.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문제 투과계수를 설정했다 그러면 이 Z2 설정하시면 되겠고 반사계수 설정한다 그러면 Z2-Z1 설정하셔서 이건 그냥 외워버린다. 이게 가장 빨라요. 또는 빼버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 설정을 해주시면 뭐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3장 송전선로에 선간단락이 발생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선로에 이제 뭐 고장이 발생했다. 그 고장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냐? 우리가 이제 고장에는 뭐 여러 가지 고장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지락 사고도 있고 선간 단락 사고도 있고 삼상 단락 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설정하시는 거죠. 일선 지락일 때는 그다음 선간 단락일 때는 그다음에 삼상 단락일 때는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사고가 있다는 걸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이제 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어떤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병균이라든지요 또는 어떤 뭐 증상이라든지 이런 걸 찾으면 아 이건 무슨 어디가 안 좋은 거야 어디가 안 이런 걸 찾을 수 있듯이 우리가 이제 그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에는 불평형이 발생합니다. 불평형이 발생하면 고저파가 나타나거든요. 그때 영상분이 있을 수 있고 정상분이 있을 수 있고 역상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영상, 정상, 역상 모두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선간 단락 사고가 되면은 정상과 역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삼상 단락이 나면은 정상분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저파분을 쭉 찾아가지고 영상분이 있으면 아 이건 일선 지락 사고구나.
근데 영상분이 없고 정상분과 역상분이 나타나면 아 이것은 성간단락이구나. 정상분만 나타나면 이건 삼상단락이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팁을 드리자면 영상, 정상, 역상에서 임피던스를 갖다가 표현하게 되면 Z0, Z1, Z2 그 다음에 이때 Z1, Z2 정상과 역상은 방향만 반대라는 소리고요. 얘네 둘의 크기는 같고 얘네 둘보다 영상이 더 크다라는 형태까지 정리하시면 글쎄요 좀 답안 설정하시기 문제 푸시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27번에서 삼상 송전선로에서 성간단락이 발생했다. 성간단락이 얘죠. 그랬을 때는 정상과 역상분이 검출이 된다. 그러므로 정상전류와 역상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고 그걸 이제 어떤 수식 개념으로 표현하면 해설에 나타났다시피 I0 영상분 전류가 0이고 I1 정상분 전류와 I2 역상분 전류는 같다. 단 방향이 반대다. 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성간단락 부분이죠. I0가 0이고 I1과 I2가 같은데 방향은 반대다. 이렇게 표현되는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문제가 27번이 이렇게 또 잡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27번도 아주 뭐 자주 언급되는 거니까 이거 간단하게 좀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28번 문제 보실까요? 자, 송전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 안정도. 일단 안정도 얘기가 나오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정태 안정도, 그 다음 과도 안정도, 그 다음에 동태 안정도. 그렇죠? 정태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서서히 변하고 있을 때 어떤 안정도 상황을 말하는 거고, 과도 안정도는 뭐 부하가 급변한다든지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그때의 개념을 과도 안정도라고 하는 거고, 동태 안정도라고 하는 건 SCR 등 어떤 정류장치 등을 이용해서 에너지 공급할 때를 정태 안정도라고 하는 거죠. 그때 안정도가 높다, 낮다라고 표현하는 형태는 전기에너지가 즉 출력이 얼마나 부하층까지 원활하게 잘 갈 것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도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수식 중에 하나가 송전전력, 전송전력이라 표현되는 P값이 리액턴스분의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 사인 델타로 표현되는 요 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이 식까지 계산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제가 설정을 하게 되면 안정도 향상 대책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죠. 전압 변동이 적어야 된다. 그 말은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일 때 우리 앞쪽에서 문제 정리했잖아요.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갭이 커지면 안 되죠. 그래서 뭐 배전선로 전압 조동 장치까지 썼던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전압 변동이 크다는 얘기는 이 전압 기준으로 수전단 전압이 작게 되면 당연히 송전전력, 전기에너지 보낼 수 있는 크기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압 변동이 적어야 되고요. 고속도 제페르 방식을 채용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와중에 지락사고 발생했다. 사고 발생하면 차단기 열어버리죠. 그럼 차단기 열려있는 동안은 전기에너지가 못 가요. 전기에너지가 못 가게 되면요. 네, 송전전력, 전송전력이 없어진 거니까 안정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요? 고장이 발생했으니까 라인을 열었죠. 그리고 자동으로 고장이 만약에 제거가 된다면 굳이 사람이 그걸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다시 닫혀가지고 전기에너지가 공급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이제 고속도 제페르 방식을 채용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것을 이제 고장시간, 고장전류를 적게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받아두시면 되겠고, 계통의 직렬 리액턴스를 증가시키게 되면 요 리액턴스가 송전단과 수전단 사이에 표현되는 리액턴스인데 그 리액턴스가 증가돼 버리게 되면 송전전력, 전송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정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직렬 리액턴스를 증가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고, 사실 안정도 향상 대책은 아래 해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외우실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마 통으로 그냥 다 외우시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력공학의 최종 마지막에 공부하는 게 이 안정도 향상 대책의 형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쭉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기회가 되신다면, 그러면 이제
이 안정도 향상 대책이라는 게 귀에 뭐 눈에 들어오고 그렇죠? 머리에 이제 외워지는 형태가 좀 쉽겠죠. 근데 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안정도 향상 대책에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무조건 나온 생각하시고 무조건 외우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거. 그게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거 꼭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28번까지 됐죠. 그 다음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전선의 사고 범위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처가 적당하지 않은 것은 사실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요소 또는 그 고장을 어떻게 보면 지금 사고 범위 확대를 방지하는 대책이니까 고장을 빨리 검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장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더 많아지고 더 세분화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라고 그런 형태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뭐에 틀리느냐, 뭐가 틀린 거냐라고 찾는 게 오히려 더 수월해요. 그래서 29번 문제에서 사고범위, 배전선로 사고범위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적당하지 않은 거, 그래서 아는 걸 찾으면 진상 콘덴서를 설치해서 전압 보상을 한다. 요게 차라리 낫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진상 콘덴서를 언제 쓰는 거냐 하면 여기 전원이 있으면 여기 부하가 있어요. 그래서 부하에게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 내가 우웅 돌아가는데 이 유도 전동기 일반 부하가 전동기 부하가 많죠. R과 유도성 리액턴스 얘 때문에 역률이 떨어지니까 여기다 뭘 갖다 붙입니까? 요 유도성 리액턴스가 부하에 있는 것이므로 얘는 병렬에 대한 개념으로 접속이 되어 있으므로 병렬 개념에 그 유도성 리액턴스를 상쇄시키고자 병렬로 용량성 리액턴스가 다 붙이는 거죠. 얘가 진상 콘덴서예요. 결국엔 진상 콘덴서를 붙여가지고 뭐 하느냐? 역률 개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률 계산하면 어떤 장점, 어떤 단점이 존재할 것이냐? 일단은 전압 강화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 전력 손실이 줄어요. 그 다음에 설비 이용률이 증대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쓰는 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기세가 줄죠. 그러니까 역률 개선을 시키는 좋은 이유죠. 좋은 이유 네 가지. 이걸 이제 참고해서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고 범위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제 진상용 콘덴서를 갖다 붙여서 역률을 개선함으로 인해 전압 강화를 줄여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랑 보기 3번이랑은 아예 별개적인 얘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몇 번이요? 3번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해설에 나와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한번 추가적으로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29번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력발전소에서 제열기의 사용 목적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제열기 증기 가열한다 끝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했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화력발전에서 화석연료를 수입해가지고 걔를 가지고 보일러에서 불의 화력을 만들어서 물을 끓여가지고 터빈 돌려준다. 요 패턴 형태, 요 어떤 순환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이클이라고 하죠. 열 사이클. 그때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이 카르노 사이클인데 그건 에너지 손실 자체를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카르노 사이클이 만약에 실제로 적용이 된다면 그건 무한 에너지가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건 없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열 사이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일단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간단하게만 설정하겠습니다. 보일러가 있다. 그럼 이쪽에서 화석연료가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뭐가 들어갑니까? 이쪽으로 급수가 들어가야 되죠. 이쪽으로 뭐가 나올까요? 이쪽에서 이제 습증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보일러에서 이제 불을 뗐으니까 배기가스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 배기가스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돌려칩니다. 그리고 배기가스 나오죠. 배기가스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은 습증기가 그 배기가스 관 사이를 지나오죠.
습증기가 그 배기가스로 인해서 에너지를 한번 더 받잖아요. 그러면서 뭘로 바뀌어 나오냐면 과열증기로 나와요. 그럼 그 과열증기가 수분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급수가 들어가서 급수가 습증기로, 습증기가 과열증기로 이렇게 에너지 단위가 하나씩 높아져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과열증기가 쭉 어디로요? 터빈으로 들어갑니다. 터빈에 T로 놓겠습니다. 터빈에 들어가게 되면 터빈이 이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터빈에서 나온 게 어디로 가냐면 외부에서 찬물을 갖다가 땡겨오죠. 찬물을 땡겨와서 급격히 증기를 냉각을 시켜요. 이게 이제 복수기예요. 이 T가 터빈입니다. 터빈. 그래서 복수기가 이제 증기를 습증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걸 이제 급수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급수 펌프를 통해서 순환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때 이 복수기를 지나가게 되면 에너지가 뚝 떨어지니까 이 에너지가 아깝다 이거죠. 에너지가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준다. 여기 터빈에서 증기를 추기합니다. 추출해요. 그리고 보일러 쪽으로 한번 보냈다가 다시 터빈으로 넣어줘요. 그때 보일러 쪽에서 그 배기가스 관이 요 축이된 증기 사이를 이렇게 한번 순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증기 자체가 배기가스가 가지고 있는 그 열을 한번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증기를 다시 한번 가하는 거예요. 열을 가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게 제열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제열을 시켜가지고 터빈 다시 넣었죠. 원래 여기에 이제 고압 터빈, 저압 터빈이 있어야 되는데 그 표현은 안 했어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터빈을 쪽으로 넣었는데 이때 또다시 뭐 제열기로 리히팅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대로 돌려면 무한대로 회전하면 뭐 굳이 뭐 화석연료 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리히팅을 시켰으면 더 이상 못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복수기에 집어넣어줘야 되느냐. 아깝다 이거죠. 어차피 이제 급수 펌프를 통해서 급수가 돼서 다시 들어갈 거니까 여기 터빈에서 증기를 빼가지고 급수 펌프 쪽으로 다시 한번 가야 합니다. 그러면 급수 펌프가 어떻게 됩니까? 급수 펌프 쪽의 급수가 예열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열기 쪽으로 돌리면 제열 사이클, 급수 펌프 쪽으로 돌리면 재생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동시에 같이 있으면 제열 재생 사이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보자면 요 제열기를 지나서 나온 배기가스가 그냥 밖으로 나가질 않고 여기 급수를 다시 한번 데워요. 데워주고 밖으로 나가죠. 그때 이 장비를 우리가 절탕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장비를 우리가 과열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절탕기, 과열기, 제열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죠. 그러므로 여기까지 설명하면 뭐 다 되지 않았습니까? 제열기의 사용 목적은 뭡니까? 증기를 가열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해서 참고해서 한 번씩 또 읽어봐 주시고요. 자, 그 다음 31번 문제 갑니다. 송전전력, 송전거리, 전선의 비중 및 전력 손실률이 일정하다고 하면 전선의 단면적과 송전전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네, 해설 정리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송전전력을 P로 놓고 얘가 전압 곱하기 전류의 코사인 세타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 선로에 발생하는 어떤 그 전력 손실을 동선 또는 이제 뭐 전력 손실로 표현해서 PL로 설정을 하면 얘가 전류 제곱의 저항의 곱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때 얘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전압의 제곱, 역률의 제곱 분의 P의 제곱이 될 것이고 요 R값을 쪼개서 이쪽에 놓으면 저항률 면적 A분의 이제 선의 길이 L이 되겠죠. 그때 그게 전력 손실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식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전기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그때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지금 송전 전력 요거 송전 거리 전선의 비중 및 전력 손실률이 일정하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 저항률 개념 자체가 일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력 손실률도 일정하다. 얘도 이제 일정한 거죠.
그러면 일정한 건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다 내버려 두고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전선의 단면적 A하고 그 다음에 송전전압 V하고 무슨 관계냐. 나머지 다 일정하고 얘랑 얘 관계니까요. 한쪽 하나 넘겨버리면 전압의 제곱은 면적과 어때요? 반비례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 보기를 보니까 아이고 반대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전선의 굵기는 전압의 제곱의 반비례 개념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겠네요. 아래 해설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문제풀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래 첨자 n이 붙는다는 건 그냥 뭐 전격전류, 뭐 부하전류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보기 안 좋으시면 이렇게 n 붙여주시면 돼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1번 문제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3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선로에 따라 균일하게 부하가 분포된 선로의 전력 손실은 이들 부하가 선로의 말단에 집중적으로 접속되어 있을 때보다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를 송전단이라고 놓고 여기를 수전단이라고 놓겠습니다. 송전단에서 수전단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합니다. 전압 가해지고 전류 흘러가는 거죠. 그때 이제 만약에 말단에도 부하가 있고 또 송전단 가까운 쪽에도 부하가 있는데 이게 각 구간 또는 지점마다 균일한 형태의 부하가 계속 있는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놓는 거예요? 균등하게 부하가 설정됐다, 평등하게 돼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송전단이 있고 수전단이 있는데 수전단에만 딱 하나 있더라, 말단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말단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전압 강화, 전력 손실. 그러면 말단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의 전압 강화를 또는 전력 손실을 기준으로 잡으니까 기준은 1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때 전압 강화는요. 네, 평등한 형태가 2분의 1, 전력 손실은 3분의 1로 나타난다. 이건 이제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분하는 과정까지 힘드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외워주십사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지금 다시 이제 문제를 보면 선로에 따라 균일하게 부하가 분포된 선로의 전력 손실은 이들 부하가 선로 말단에 집중적으로 접속되어 있을 때보다 어떻게 되느냐. 말단에 집중되어 있을 때보다 평등하게 되어 있을 때의 전력 손실은 몇 분의 몇? 3분의 1배다라는 거죠. 전압 강화는요? 2분의 1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전력 손실을 물어봤으니까 3분의 1배로 설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외우시는 게 제일 빨라요. 이건 외우시는 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3번 문제는 저쪽에 다시 풀어보죠. 자, 우리 33번은 사실 조금 길어집니다. 내용이. 근데 이제 그 길어지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길어지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좀. 반지름이 R미터이고 소도체 간격이 S인 4복도체 송전선로에서 전선 ABC가 수평으로 배열되어 있다. 등가 선간거리가 D메타로 배치되고 완전 연가된 경우 송전선로의 인덕턴스는 몇 mAh per km인가? 이게 지금 송전선로의 인덕턴스, 결국엔 작용 인덕턴스 L 값이죠.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의 R분의 D 밀리헬리 퍼 킬로미터. 요거에서 이제 구체적인 상황 설정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복도체가 들어가게 되면요, 따로 쓰죠. 복도체가 들어갔을 때에는 그 복도체 및 다도체죠. N도체분의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 10에 우리가 이제 복도체 및 다도체가 설정이 되면 이게 등가 반경이 설정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D 이렇게 해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몇 도체라고 했어요? 4도체라고 표현되어 있죠. 4도체. 그러면 4도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도체가 4개가 됐으니까
자, 도체 간격이 S로 줬네요.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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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여기서는 도체수 개념 설정해야 되겠네요. 그쵸? 등가 반경 잡아줘야 되니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요? 등가 반경이다 라고 하면은 그건 R2로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R의 n분의 1승, 그다음 S의 n분의 n-1승, 이렇게 이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R이 이제 뭐가 됩니까? 반지름이죠. 소도체 반지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R은 됐고요. 도체수가 총 몇 개예요? 4개죠. 그러면 4분의 1. n이 도체수입니다. 그 다음 S가 바로 뭡니까? 소도체 간격이죠. 소도체 간격인데 그 소도체 간격이 지금 뭘로 잡았습니까? 지금 소도체 간격은 S로 잡았죠. S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4도체니까 4분의 4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요거 이제 정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래 해설에 나와 있다시피 루트 R의 4제곱근이 될 거고요. 앞에 건. 뒤에 거는요. 루트 S의 4제곱근에 S의 3승이 설정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합쳐주게 되면은 루트의 R, S의 세제곱의 4제곱, 4제곱근 이런 형태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럼 뭐 얘기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n자리에 4가 들어가게 되면 4분의 0.05 하니까 0.0125 0.0125 플러스 0.4605의 로그 10에 여기 등가 반경 설정한 게 요거죠. 그래서 이제 루트 R S 세제곱의 4제곱근 곱하기 분의 D 밀리헬리 퍼 킬로미터 이런 형태로 식이 표현되겠습니다. 아,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요. 그럼 뭐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번으로 가겠습니다. 34번. 계전기 쪽 얘기죠. 34번은.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한도를 넘는 양과는 상관없이 즉시 동작하는 계전기. 그래서 계전기 특성, 특히나 뭐 한시 특성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하는데, 가로측은 전류가 되겠고요. 세로측은 동작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라인인지 어떤 기기인지 필요한 전격 전류가 IN이다. 이 전류보다 조금만 커지면 동작 시간, 아주 짧은 동작 시간에 라인을 분리시켜주는 계전기, 순시 또는 순한시 계전기. 이 전류보다 조금 클 때는 아주 늦게 동작하고 이 전류보다 많이 클 때는 빨리 동작하는 이와 같은 그래프를 갖는 게 반한시 계전기. 전류의 크기 상관없이 일정 시간 이상 되면 무조건 동작하는 이게 정한시 계전기. 반한시랑 정한시랑 합쳐서 공통 그 특성을 같이 사용하면은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어요. 정한시성 반한시, 반한시성 정한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정한시성 반한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하시고 이걸 다 외우셔야 되는데 이걸 그림으로 같이 놓고 외우시는 게 기억이 오래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되면 한도를 넘는 양과 관계없이 즉시 동작한다. 바로 동작한다. 뭐요? 순한시 또는 순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래 해설 내용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35번 문제 보시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스 절연 개폐 설비의 특징으로 뭐 틀린 것은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가스 절연 개폐 설비 GIS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가스, G가 가스인데 이게 무슨 가스예요? FCF6 가스죠. 무색, 무체, 무미. 뭐 그래서 맛도 없고 뭐 색깔도 없고 그다음에 뭐 냄새도 없다. 그리고 불활성이다. 그러니까 활성화가 없기 때문에 뭐 독성을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장시간 사용할 수 있다. 뭐 그죠? 그다음에 공기에 비해서 뭐 절연 내력도 좋고 아크 소모 능력도 좋으니까 얘네들을 쓰므로 이 가스를 쓰므로 인해서 장비 자체가 소형화, 경량화가 가능해진다. 물론 초반에 돈은 좀 많이 들지만요. 뭐 그런 형태로 우리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틀린 걸 찾아라.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대기 전원을 이용한 것에 비해 현저하게 소형화할 수 있으나 비교적 고가이다. 맞는 얘기죠. 소음이 적고 왜 적을까요? 가스를 이용한 거죠. 그럼 가스를 특정 용기에 담아놔야 되고 그 가스를 담아놓은 곳 안에다가 필요 장비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음이 적고 충전부가 완전한 밀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스 압력에 대한 엄중 감시가 필요하며 내부 점검 및 부품 교환이 이제 번거롭다. 정답은 4번이죠. 한랭지 산악지방에서도 액화 방지 및 산화 방지 대책이 필요 없다. 왜냐? 여러분 한랭지나 산악지방이다라고 하면 일반 평지에 비해서 기압차가 생길 수가 있고 온도차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서는 이 가스를 이용한 부분이 조금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해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 나중에 이제 실기시험 때 이걸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개념 잡아주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 문제 볼까요? 36번에서 지금 얘기돼야 될 것이 복도체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이라고 했어요. 복도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 지지물의 암홀 설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고요. 이렇게 이제 애자 잡혀 있고 아래에 단도체가 있을 경우와 암이 있고 아래에 이렇게 작은 거 두 가닥으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와 그러니까 이제 이 복도체를 썼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라는 거죠. 그 복도체를 쓰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석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전류가 어디로 표면으로 나타나면서 표현되죠. 전류와 자석의 어떤 관계가. 근데 여기에 전류 흐르고 여기 전류 흐르게 되면 여기 발생하는 자석, 여기 발생하는 자석이 서로 방향이 겹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기 자기적 특성이 이렇게 나타나죠. 상대적으로 좀 이게 선이 굵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복도체를 쓰게 되면 L이 감소하고 C가 또 증가하는 현상, 형태가 나타나면서 송전 전력이 증대됩니다. 이런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도체를 쓰게 되면 굵은 전선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L과 C가 작아지면서 송전 전력이 커지다 보니 안정도가 높아지는 특성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도체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인덕턴스를 감소시키는 거죠. 감소가 되는 거죠. 정전 용량은 증가가 되는 거고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줄여요? 부분적인 절연 파괴 현상이 코로나 현상인데 굵은 전선을 쓰거나 또는 복도체 및 다도체를 쓰거나 금구류를 개량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하면 코로나 현상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코로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게 효과가 좋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기 4번 또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36번에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배전선로의 전선 굵기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아닌 거예요. 이건 뭐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이건 뭐 사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죠. 지금 뭐 기출문제 풀이를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는. 전선 굵기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허용전류. 이 허용전류는 사실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법령에서 명시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라고 하는 법규에서 이걸 다루는데 필기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나오냐? 실기 쪽에서는 100%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참고해서 법령에서 언급하고 실기 쪽에서 자세히 나오는구나. 두 번째 전압 강화.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력공학에서 정리를 하고 실제 필기시험에서 기출문제로 있는데 이 계산 문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 하시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실기시험 가면 필수 항목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기계적 강도. 요거는 기술사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필기나 실기 시험에서는 이걸 보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전선의 굵기를 계산하는 패턴은 이 세 가지 형태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켈빈 법칙이라고 합니다. 켈빈이라는 사람이 고안한 방법인데 전선의 굵기를 합리적인 전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랑 켈빈 법칙이 전선 굵기 결정할 때 사용된다. 그 정도까지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38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건 뭐 간단한 계산 문제네요. 뭐 간단하게 풀어버리죠. 다음 중 기준 선간전압 23kV, 기준 삼상 용량 5000kVA, 일선의 유도 리액턴스가 15옴일 때 퍼센트 리액턴스. 퍼센트 리액턴스는 10의 전압의 제곱의 용량값의 리액턴스의 크기. 이때 주의하실 거. 공식 이거 꼭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얘는 킬로볼트 암페어, 얘는 킬로볼트. 이것만 챙겨주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문제에서 용량값을 얼마 줬습니까? 5000kV 암페어. 이 자리에다가 얼마? 5000 집어넣어 주시고 리액턴스가 15옴. 이거 10은 일반 상수 10이죠. 그 다음에 전압은 킬로볼트 단위로 제곱을 시켜야 되니까 23kV죠. 23의 제곱. 계산기 따라락 눌러주시면 값이 나와야 합니다. 얼마? 14.18. 뭐 더 이상 이건 부연 설명할 게 없는 거죠. 꼭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9번 문제 가겠습니다. 망상 배전 방식, 네트워크 배전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 망상 네트워크 배전 방식은 우리가 이제 전기 배전 방식의 변화를 가만히 보면 수지식 또는 다른 말로 가지식 또는 방사장식이라 했던 배전 방식에서 환상식 또는 루프식이라는 배전 방식으로 한 단계 발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뭘로요? 네트워크 방식 또는 망상식이라는 걸로 또 발달을 해서 현재 대도심지의 전기 설비, 전기 배전 방식은 다 네트워크 배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배전 방식을 쓰다 보니까 어떤 배전 거리가 길어져서 전압 강화가 커지고 전력 손실이 커지는 걸 축소시키고요. 감소시키고 용량 부족 현상도 줄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네트워크 배전 방식을 쓰게 되면요. 인체 감전 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네트워크 배전 방식이니까 그물망 형태로 해서 배전망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는 어쩔 수 없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때 지금 문제에서 망상 배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압 변동이 어떻다고요? 전압 강화 작기 때문에 전력 손실도 작기 때문에 네트워크 방식을 쓰는 거거든요. 전압 변동이 작아야 되죠. 부하 증가에 대한 융통성이 적다. 용량을 크게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제 융통성이 큰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기에너지 사용하는데 전기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시지 않죠. 도심지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말은 이제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 방사 상식보다 무정전 공급의 신뢰도가 더 높다. 당연히 높은 거죠. 예, 도심지 같은 경우는 정전사고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니까요. 정답은 3번이죠. 인축에 대한 감전사고가 많아집니다. 그렇죠? 농촌에 적합한 것도 아니고요. 39번의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건 아닌데 특성만 간단히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40번 문제 보시죠. 자, 삼상용 차단기의 전격 전압은 170kV이고 전격 차단 전류가 50kA일 때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은 몇 메가볼트 될 거냐? 차단기 용량을 구하는 식부터 간단하게 좀 적어보죠. 차단기 용량을 구하는 식. 루트 3에다가 차단기 전격 전압에다가 전격 차단 전류 곱한 형태 하나. 차단기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 또는 전격 용량 PN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퍼센트가 없죠. 아래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위식으로 계산한다. 그럼 루트 3에다가 차단기 전격 전압 얼마예요? 170kV죠. 거기에 이제 전격 차단 전류 50kA. 요게 킬로볼트고 요게 킬로암페어가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 고려됐고 10의 마이너스 3승 고려됐으니까요.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고려한 거랑 동일해지죠. 그래서 따라락 계산기 누르면 얼마? 14,722 대략 15,000 메가볼트 암페어에 해당하는 차단기 용량, 전격 차단 용량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당 용량 계산할 때 사용하는 식 두 가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문제에서 뭐 어떤 성분을 줬느냐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결정하셔가지고 맞는 거 찾아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018년도 3회차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회차가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